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대의원들의 반대로 또 무산됐습니다.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토론에서 참여안이 부결되면서 지도부 책임 논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젖소 120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비대위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김복도 할머니가 어젯밤 평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33건으로 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는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엔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서울은 영하 5도를 기록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낮부턴 추위가 풀리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다시 불발됐습니다. 오늘 자정을 넘긴 대의원 대회에서 정족수를 넘겨 표결이 진행됐지만 참여한 건은 상정도 못했고 조건부 참여한 건 등은 아예 부결됐습니다. 집행부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는 1000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듯 김명한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의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 정부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감도 아니요 타협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 바로 개혁과제에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상정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 데 아니다. 결단과 신뢰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결국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표결 직전 경사노위 참여 원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수정안 모두 부결. 김 위원장이 이미 원안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무산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사노위 참여 찬성 대의원들이 위원장의 원안 포기는 월권이라며 원안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위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고 김명한 위원장은 바로 거부했습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67자 정기대의원 대회 산회할까 합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관면에 있는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처음인데요. 방역 당국이 사육 중이던 젖소를 긴급 매몰 처분했지만 이동이 많은 설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 농가입니다. 방역 당국이 소독과 함께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어제 오전 젖소 20여 마리가 침 흘림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방역 당국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 O형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설을 앞두고 한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발생 지역인 경기도는 물론 인접 지역인 충청 지역에는 오늘 밤 8시 반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과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구제역 확진 농가 주변 500m 안에는 8개 농장에서 500여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사육 중인데 긴급 예방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역 우제류 가축은 예방 차원의 매몰 처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3km 이내는 통제 초소도 설치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농가 82곳이 소와 돼지를 비롯한 우제류 가축 4,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진 농장에 지난 주말 우유 집유 차량이 다녀간 것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 확인과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제주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신생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제주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신생아 한 명이 지난 23일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 9일과 18일에도 신생아 2명이 잇따라 RSV 확진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제주에서 RSV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황 전 총리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황 전 총리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경쟁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지 당원 당규 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유명 인사, 힘과 영향력 있는 유력자는 인물 영입이다 뭐다 해서 예외로 해주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침체에 빠진 또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당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책임 당원이 아닌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당원에서는 피선거권을 책임 당원에게만 인정하지만 당규에서는 당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 선관위는 이들 두 사람의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대선 예비 경선 당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경선 기탁금 등을 제출하고 책임당원 자격을 받은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관용 한국당 선관위원장은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오늘 공식 결론을 내린 뒤 비대위로 보고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은 최종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비대위에서 잘 결정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정말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들 출마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파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을 이게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 후보자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기에 내가 전하는 겁니다. 일단 황 전 총리는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오 전 시장 역시 출마 선언 일정을 저울질하며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김병준 비대위가 두 사람의 출마를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지만 다른 주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자칫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해 주변 철도 사업 추진을 강조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송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역 부근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가족 2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시절과 의원 재직 중이던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동산 주변을 지나는 김천역 관련 사업 추진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예결특위 회의에서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 강화 대학 사업에 대해 지원을 늘리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의혹들을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며 이해 충돌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평생 일본에 사죄를 요구했지만 끝내 할머니는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 할머니는 23분입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암 투병으로 석 주 전부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마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어젯밤 10시 40분쯤 소천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김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건 14살이던 1940년. 이후 중국 홍콩 등지를 끌려다니다 22살이 돼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인권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것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고 모든 것을 개인이 민간인이 돈벌이를 갖다 하는 바람에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켜달라. 지난해 9월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탄 채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억원 받으려고 이때까지 사왔나? 1억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김할머니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경 없는 기자회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 백인의 영웅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도 받았습니다. 김할머니의 별세로 생존해 있는 국내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기도 야산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선 졸음쉼터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잡목등이 타면서 짙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구리시 교문동 도심에서 가까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산불 진화용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인력 500여 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인 저녁 8시 반쯤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경기도 안산 한 초등학교 뒤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마른 풀을 태우며 산불이 번졌습니다. 다행히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되는 등 건조한 겨울철 날씨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남해고속도로에 졸음쉼터에 있던 1.2톤 트럭이 거센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불로 트럭이 완전히 불타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에 의한 차량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도 길가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어젯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근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호텔 건물에 있던 5층 휘트니스 천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서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33건, 70여 조 원 규모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 아침보다 8도가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서울의 기온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대관령 영하 16.7도, 파주 영하 1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1도가량이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와 부산 10도, 대전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밤한때 중서부와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모레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건조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아세안 국가 진출을 독려하며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2차례나 해명을 내놓은 끝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이 기업 CEO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아세안 진출을 독려했는데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듯이 50, 60대들도 은퇴하고 산에 가거나 SNS에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식당이 2배나 많고 통계적으로는 3배에 가깝다면서 여기서 과당 경쟁하는 것보다 아세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문과를 나온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 태국, 인도네시아에 한글 교사로 보내고 싶다면서 여기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세안을 보면 해피조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자 야당은 즉각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인정하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동남아로 탈출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중동 진출을 하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남방정책 전도사를 자임해온 김 위원장은 아세안이 미일 중을 대신하는 블루오션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하고 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김현철 위원장은 아세안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강조하다가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면서 50, 60대나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게 발단인데요.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새해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재임 600일 동안 이런 식사회동이 오찬 65번을 포함해 100번뿐이었다며 이른바 혼밥 논란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주례오찬만 세어봐도 50번에 가깝고 만찬 행사, 순방에서의 정상 오찬, 다양한 비공개 식사 일정을 포함하면 실제와는 차이가 큰 숫자입니다. 지난해 3번이나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당은 북한 관련 일정이 33번으로 경제나 재난 현장 방문 24번보다 더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3차례 정상회담 기간의 세부 일정을 쪼개서 과대 계산한 수치인데다 경제 관련 일정도 50여 차례에 이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정 2,000여 건 중 청와대 내부 일정이 1,600여 건으로 4분의 3을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이뤄졌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도 비꼬았습니다. 청와대는 집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래 대통령 일정 공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논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가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모들의 내부 보고까지 공개하다 보니 청와대 내부 일정의 수가 자연히 많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공당의 연구소가 사실상 가짜뉴스 생산지가 돼버렸다며 정쟁의 시각에서 벗어나 평가할 것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청와대 가짜뉴스 생산지라는 비판에 대해 여의도 연구원은 엄중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성동 의원은 성명을 내고 빅데이터 전문업체를 통해 14,210건의 키워드를 장소와 일정, 참석자로 분류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였다며 공식 일정 자료를 분석한 객관적 자료에 대해 공격한 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축산물이나 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농산물은 가격 변동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급 불안정이 원인인데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12여일 앞두고 농산물 코너에는 제수용품과 선물을 찾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물건을 선뜻 고르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격을 비교합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공급량을 확대했는데도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알이나 이런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선물을 하거나 구입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비해 올해 작황이 좋은 무와 배추 등 채소류는 공급량이 넘쳐 가격이 크게 하락해 할인 판매까지 하면서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 배추를 비롯해서 채소류가 예년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현재 지금 걱정을 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린 채소류에 비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등의 선물용품은 지난해보다 7만 상자, 40% 이상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사과와 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함께 전국 500개 마트에서 설 성수품의 수급 상황과 가격 등락을 수시로 점검해 가격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급이 넘치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이후 자녀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업 전선에서 물러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지난해 기대 수명은 82살이 넘어 은퇴를 하더라도 20년 넘는 세월을 더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은퇴 뒤에는 평온한 여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은퇴에도 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이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하는 시점을 조사해보면 자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고 5명 가운데 1명은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40, 50대 10명 가운데 6명은 은퇴 뒤에도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뒤의 교육비는 자녀 1명에 평균 7천만 원이 넘었고 결혼비는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2억 원이 넘게 들어간 셈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같이 생활하면서 은퇴자들의 소득을 같이 자녀가 공유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이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반면 은퇴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천만 원을 간신히 넘겨 비은퇴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최소한이 아닌 적정 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이 지난 2008년 YTN 사장 선임 과정과 해직 사태까지 관여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소가 잇따랐지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시간만 끌다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원충현 전 사무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배석규 당시 YTN 사장 직무대행을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노골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을 차단한 점 등을 호평하며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100여 페이지의 사찰 수첩에는 노조원을 계속 처벌해야 한다는 대안과 징계 상황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자 6명이 해직된 데 이어 노종면 당시 노조위원장 등 4명은 부당하게 체포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 책임자도 원 씨 등 YTN 사찰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상의하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전사 아직 걱정했습니다. YTN도 이렇게 됐었고 KBS도 그 당시 정현주 사장님 사태 때문에 KBS 노조원 부분들도 촛불 시위 많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정권 차원의 언론사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사찰 문건은 2008년 YTN 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YTN 파업과 노조 집행부 체포, 사장 교체 등 민감한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YTN 노조도 2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2년간 수사를 끌던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급하게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대립하는데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YTN 사장 인사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의혹 관련자들은 기사 삭제와 정정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들을 엄벌해달라는 호소에 검찰은 부실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결국 정치 권력을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폭행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조만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 측과 정확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손 대표가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검찰 수사지휘가 내려오는 대로 폭행 사건과 함께 수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량 29대가 잇따라 부딪혀 9명이 다쳤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레미콘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앞서가던 차량을 덮칩니다. 부서진 차들과 떨어진 화물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꽃매교차로 부근에서 난 사고입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부딪히면서 29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망사고 난 줄 알았어요, 사실. 딱 보자마자. 잔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차도 엄청 막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2살 유모 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을 치우느라 용인 수지 방향 3개 차로가 한때 완전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레미콘 차량은 운행한 지 17년 된 차로 시멘트를 싣고 있어 무게만 15톤에 달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건설 현장으로 출발한 지 10분 만에 난 사고였습니다. 운전기사 55살 안모 씨는 차를 멈추려 했지만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들여서 쭉 신호를 대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크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경찰은 안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함께 차량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나흘 만에 또 다른 검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검사는 음주운전이 3번째입니다. 김우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도로. 이곳에서 한 고급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 차량 소유주가 사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했더니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55살 김모 검사였습니다. 경찰의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 면허 취소 수준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62살 정모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익을 대변해서 이 범죄자들 처벌하고 그리고 이 사회기강 같은 거 바로잡아야 할 그런 직무가 있는데 스스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거는 정말 개탄스럽고요. 김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김 검사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추된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그젯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 남성 용의자 광모 씨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용의자가 도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박산 일대를 밤샘 수색하고 어제 오전부터는 인력을 360명으로 확대해서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박산 인근 대학시설과 주요 교통시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CCTV를 통해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추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가 대의원들의 반대로 다시 무산됐습니다. 자정몇까지 계속된 대의원 대회에서 참여안이 부결되면서 지도부 책임론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가가 구지역 확진 판정을 받아 젖소 120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 겨울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설을 앞두고 방역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비대위 내부에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오던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국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남북 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은 예정된 시간대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남북이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비무장지대 DMZ 내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돌루마이라고 산악지구가 우리가 좀 남중 가정이라고 있었어요.
이와 함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해 왔는데 북측 유해 발굴 지역의 경우 장비 부족 등으로 지뢰 제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북측 지역 내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려면 중장비 지원 등이 필요한데 유엔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중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월까지는 남북 공동 발굴단 구성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유해 작업을 시작한다는 그 계획에는 기존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안보리 제재 면제로 남북 도로 조사와 타미플루 지원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12월에는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미 대화와 맞물려 남북 간 협력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참관한 북한 예술단 베이징 공연에 현송월 북한 삼지연 악단 단장이 산석에 배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 예술단의 공연장에서 시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이 함께 앉고 양옆으로 펑리위안 여사와 현송월 단장이 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연에 앞선 접견 자리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중앙에 그리고 양옆으로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앉은 가운데 그 옆으로 현송월과 주요 예술단원들이 앉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뒤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검찰 조사보다도 앞으로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구속 뒤 두 번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40여 개의 혐의 전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는 보강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배당 조작 의혹 등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에 대해 검찰에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추가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금의 조사보단 앞으로의 법정 다툼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음 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이후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현직 판사부터 국회의원들까지 그동안 검찰이 조사한 사람의 수는 1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판사들부터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론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관련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재판 민원 등으로 이름이 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는 만큼 기소 전까지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서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먼지 털기식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의정 활동까지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을 목표로 추진된 한국전력 공과대학이 전남 나주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3년 뒤 개교할 예정인데 넘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밸리를 추진하는 한국전력이 공과대학 설립을 추진하자 광주와 전남은 곧바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전공대터로 세 곳씩을 제안했고 한전공대 입지선정위원회는 나주에 있는 골프장을 터로 낙점했습니다. 2단계 심사 결과는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일원 87.88점,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한전 공대터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본사와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터의 물리적 환경과 제공 조건, 인허가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정과제가 이제 정말 첫 출발로서 한전공대 부지 선정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나주 시민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학생이 무장 줄어진 상태거든요.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이제 가까운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한전 공대 설립에 필요한 지원금 5천억 원과 한 해 들어가는 운영비 500억 원 확보는 지난해 막대한 적자가 난 한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터가 선정되면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대학 설립에 들어갑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300m 높이의 공중 수목원이 부산에 조성됩니다. 주거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민 반발로 중단됐던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부산시청터 상공에서 둘러본 부산항과 구도심입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 말에 이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00m 높이에는 공중수목원이 꾸며집니다. 도심 속 하늘에서 숲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롯데그룹이 함께 짓기로 한 롯데타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놀이공원과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자리하게 됩니다. 물론 전망이 기본이 되지만 힐링과 휴식과 그리고 문화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 합니다. 롯데타워가 들어설 곳은 애초 콘도와 호텔, 사무실 등이 있는 107층 초고층 건물을 계획했던 자리입니다. 롯데는 사업성을 내세워 주거시설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익만 앞세운다는 여론에 막혀 공사가 10년 가까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롯데 측이 공감하면서 계획을 손보게 됐습니다. 관광 앵커 시설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했던 주거시설을 전면 배제하는 통큰 롯데 측의 결단이었습니다. 세부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오는 10월쯤 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롯데타워가 완공되면 상하이의 동방명주나 도쿄의 스카이트리 같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국방부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1시간 2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장관과 해리스 대사의 만남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한일 간 초계기 갈등 이후 처음이며 해리스 대사는 곧바로 외교부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0여 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가 한반도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번에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이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수백 명의 팬이 환호성을 보내자 살짝 긴장한 듯하던 선수들은 이내 미소를 되찾고 손을 들어 화답합니다. 전술부재 논란에 휩싸였던 벤투 감독은 한 번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겠다며 굳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Quando elas são feitas de uma forma educada e de uma forma que seja séria e fazer o nosso trabalho de uma forma séria, de uma forma honesta, tentar ser competentes, que é aquilo que nos interessa. 이번 대회 내내 중원 수비를 책임졌던 김민재는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나친 압박감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평가전을 하면서 잘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압박감이 선수들 전체가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쫓기는 경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과 구자철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발탁하고 다양한 전술을 개발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습니다. E perfil para poder jogar da maneira que nós pretendemos e focarmos naquilo que é o próximo objetivo, que é a qualificação para o Campeonato do Mundo. 축구대표팀은 오는 3월 베트남과 평가전을 앞두고 다시 소집됩니다. 이후 9월부터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 나섭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풀세트 접전 끝에 한국전력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KB손해보험의 외국인 선수 펠리페가 44득점을 올렸고 서브 득점 3개와 블로킹 4개, 후위 공격 18개로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서재덕이 26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아쉽게 졌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선두 KB스타즈가 37점을 몰아넣은 외국인 선수 손튼을 앞세워 10연승을 달렸습니다. KB는 삼성생명과의 청주 홈경기에서 4쿼터 막판 손튼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74대 68로 이겼습니다. KB는 2위 우리은행과의 승차를 1.5경기로 벌렸고 삼성생명은 연승 행진을 3경기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반짝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 기온이 영하 17.1도, 서울 영하 5.3도, 제천 영하 13.1도, 남부 지역도 대구가 영하 5도 안팎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며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가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하늘도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3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5.3도를 비롯해 춘천이 영하 9.4도, 청주 영하 4.4도, 부산 영하 0.4도인데요. 낮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금세 풀리겠습니다.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부산 10도, 창원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에 호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모레는 전국에 한 차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